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운영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행정고시에 나왔던 기출이고요. 네, 문제는 딱 그냥 우리 임용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문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행시 문제 정도는 충분히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원 문제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학원 문제만 익숙했구나,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문제풀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채워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문제풀이 할 때 생각해 보면 교재를 풀고 정말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서를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기본서를 찾고 왜 내가 지금 이걸 못 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어떤 지식 때문에 지금 이게 안 풀리는 거지? 어떤 부분이지? 내가 뭘 놓쳤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딱 채워 넣으면 그 문제가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첫 번째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들, 개념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꺼내와야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꺼내와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강사들이 가다밥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끄집어내 올 수, 인출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룰루랄라 하면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풀이가 있어. 문제풀이를 운영체제 이러면 운영체제 10문제 푼다. 그럼 10문제를 하루 종일 풀면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럼 강사 가답안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할 때 내가 1시간 동안 풀어본다. 몇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시간도 재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테스트 앤 셋이 나왔습니다. 프로세스를 동기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테스트 앤 셋 기능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상호 배제를 구현했다. 자, 이런 상호 배제 방법이 세마포하고 뭐가 다르냐? 자, 세마포는 빨리빨리 지금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적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본인도 멈춰놓고 아니면 이 문제풀이에 잘 적으셨겠지만 자, 세마포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고 대기하는 애들은 다 블럭됩니다. 그죠? 정지.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지금 테스트 앤 셋 테스트 앤 셋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 중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빠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일부는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하드웨어 이 테스트 앤 셋을 여러분 책에서 찾아보시면 프로세스별로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별로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저 테스트 앤 셋을 1분에 10번 할 수 있어요. 얘는 1분에 20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앤 셋 명령을 실행하는 속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A는 더 빨리 들어가겠죠. 자, B는 이렇게 되는데 자, 20 이상인 프로세스들만 계속 들어오면 이제 B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운 좋아서 내가 딱 검사했을 때 아무도 검사를 안 하면서 딱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가능성이 좀 낮죠. 그래서 테스트 텐셋 같은 경우는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CPU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설명해봐라. 이건 뭐 사실 우리랑은 좀 맞지 않지만 네. 자, 요걸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텐셋은 안에 내부적인 코드는 약간 좀 복잡해요. 이거 돌려보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결과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라고 했죠. 결과는 자, CS에 프로세스가 존재하면 자, true를 반환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지금 CS에 들어가려고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false가 나와버리면 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S에 누군가 있으면 항상 true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프로세스가 여기서 대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비지 웨이팅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자, 세마포는 비지 웨이팅이 없죠. 자, CS가 비어 있다. 그러면 false가 반환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갈 때 락을 false로 잡고 놓고 나가잖아요. 그죠? 자, 락을 물어보는 거예요. 락을 물어보는 거고.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물론 코드까지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착 상태에 발생하는 네 가지. 자, 교착 상태는 네. 상호 배제. 이거 배제냐? 배제네요. 자. 상호 배제. 그다음에 점유화 대기. 이 컴퓨터 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이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과는 다 그 원서로 배우잖아요. 운영체도 원서로 배워요. 그 공룡책이나 뭐 시계책, 뭐 하여튼 그 사람들 거 원서 가지고 배워서 홀드 앤 웨이 다 이렇게 돼 있지. 그 필기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오니까 딱 이렇게 네. 한글도 있어서 저도 한참 저기 했어요. 환영대기, 서큘러 웨이트, 환영대기, 그 다음에 non preemptive 이렇게 됩니다. 자,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철학자 문제로 설명해봐라. 자, 철학자 문제로 상호 배제. 자, 젓가락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 가능하다. 그죠? 이게 상호 배제입니다. 자, 점유화 대기. 이거 쓰기 어렵네요. 자, 말로 설명하죠. 점유화 대기는 한쪽 젓가락 짚고 다른 젓가락을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 다음 비선점. 남이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뺏지 못하죠. 그 다음에 환영대기. 다 오른쪽 들고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왼쪽 젓가락을 기다립니다. 그럼 뱅글뱅글 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식사하는 철학자에서 모두 발생하죠. 교착이 발생하려면 이 중에 하나만이 아니고 이 네 가지가 모두 조건이 만족해야만 교착이 발생합니다. 자, 식사하는 철학자에서 기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쓰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기하 상태. 네. 자, 우리가 기하 상태라고 하는 건 내가 한쪽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기하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쪽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이거는 아마 책에 안 나왔을걸? 그죠? 이건 책에 안 나왔어요. 저도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기하 상태가 발생할까? 결국 기하 상태라고 하는 건 다른 애들은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을 때 이게 기하 상태예요. 다른 애들 다 못 먹을 때 나도 못 먹으면 상관이 없지. 예, 다 굶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근데 다른 애들 다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코딩을 이렇게 짰다고 생각해봐요. 양쪽 젓가락을 동시에 들 때만 밥을 먹을 수 있게.
자, 이제 오늘의 희생자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자, 양쪽 젓가락을 동시에 들 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C예요. 먼저 A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A eating. 그래서 B가 먹으려고 봤더니 젓가락이 하나 모질라요. A가 이쪽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합니다. 네. 자, 이때 C가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먹으려고 봤더니 C가 이쪽 젓가락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또 못 먹죠. 자, 그리고 좀 있다가 아니지. 네. B, C가 먹기 시작하고요. A가 싱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B가 먹으려고 봤는데 C가 먹고 있어서 B가 다시 웨이팅해요. 자, 근데 A가 생각하다가 다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C는 생각합니다. 뭐야? thinking. 네. 생각해요. 얼라리? 네. 자, C는 생각해요. B가 먹으려고 봤더니 A가 잡고 있는 젓가락이 모질라요. 다시 대기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애가 번갈아서 식사를 계속하면 나는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요거는 언제? 양쪽 젓가락을 동시에 들을 때. 그러니까 한쪽 젓가락 들고 상대 쪽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양쪽 젓가락을 동시에 들을 수 있을 때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면 B는 계속 웨이팅 하기 때문에 A하고 C는 계속 식사할 수 있어요. 그죠? A 먹었다가 C 먹었다가 A 먹었다가 C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 B는 계속 못 먹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B가 기아 상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기화 문제는 항상 극단적인 예를 찾아야 돼요. 극단적인 예. 적절한 예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찾아서 그 극단적인 예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 시스템을 보고 은행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물음에 답해봐라. 자, 니드를 구해봅시다. 니드. 칸도 여기 그려주지. 네. A, B, C, D. 니드는 어떻게 그려요? 맥스에서 이미 할당된 애를 빼면 되죠. 맥스인데 할당된 게 다네요. 그럼 얘는 니드가 없네. 그냥 혼자 끝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다 할당이 안 됐죠? 0, 7, 5, 0. 여기는 하나 할당됐고 3개 다 할당됐고 5개 네. 그 다음에 6 0, 0 2 빵 0 6 4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드 구했고요. 안전 상태를 정의하고 시스템의 안전 상태 여부를 설명해봐라. 자, 안전 상태는 자, 프로세스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베일러블한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모두 다 종료할 수 있느냐, 이게 안전 상태죠. 그래서 안전 순서가 존재하면 안전 상태가 존재한다. 각각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실행해서 네, 모두 다 종료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위 시스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봐라. 얘가 안전한지 한번 보는 거죠. 자, 어베일러블이 같은 칸에 있으니까 쓰기가 애매하군요. 자, 얘는 지금 P0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날 수 있죠. 끝나면서 네, 할당된 애가 반환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제일 첫 번째로 종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1, 5, 3, 2를 가지고 종료할 수 있는 애가 네, 얘도 종료할 수 있고요. 얘도 종료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P2를 먼저 종료해 볼까요? P2를 종료하면 1, 3, 5, 4가 다 넘어오죠.
네, 1354가 넘어오니까 여기가 2가 되고 8이 되고 8이 되고 6이 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종료할 수 있죠. 네, 모두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상태가 가능합니다. 네, 모두 종료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P1이 4, 2를 자원을 추가 요청했다. 자, 이 자원을 요청했다는 건, 자, P1을 보면 현재 7개, 5개가 필요하잖아요. 이 7개, 5개 중에 4개, 2개를 요청했단 얘기예요. 자, 만약에 줬다고 가정해 보면 allocation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맥스는 바뀌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7, 5였던 이 부분, 7, 5였던 이 부분이 4개 줬으니까 3개가 되고요. 5였다가 2개 줬으니까 얘도 3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종료가 되느냐? 수용 여부는 어떻게 따져요? 이거 주고 나서도 종료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 P0는 무조건 종료가 되잖아요. 네, 니드가 더 이상 없어. 다 필요한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3, 2. 자, 요거 가지고 종료할 수 있는 애 있나 볼까요? 1, 5, 3, 2. 그러면 얘를 종료할 수 있죠. 얘 한번 종료해 볼게요. 그래서 할당 받으면 2, 8, 8. 아, 잠깐만요. 이렇게 좀 어베일러블이 줄어들죠? 어베일러블이 자, 4개를 줬어요. 아이고, 네. 어베일러블에서 줄어야 되겠죠? 어베일러블에 요거 4개 줬으니까 여기 1개 남고요. 얘가 2개 다 준 다음에 1개 돌려받으니까 1이 됩니다. 1112가 되네요. 111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끝낼 수 있어요. 얘 끝내고 돌려받으면 2, 4,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끝낼 수 있죠. 그러면 끝나고 돌려받으면 2, 10, 9,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이게 지금 여기 P0가 0000이기 때문에 네, 엔간하면 다 끝내지네요. 얘도 끝내지고 얘도 끝내지네요. 왜 난 끝내지지? 네, 끝내집니다. 자, 은행원 알고리즘과 교착상태 방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잠깐만, 이게 문제인데 안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험 볼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네, 다시 봐도 가능하네요. 수용. 아이고. 수용합니다. 자, 은행원 알고리즘과 교착상태 방지 기법의 차이를 기술해봐라.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교착상태 회피 알고리즘이죠. 회피.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착상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원을 나눠주면 내가 프로세스를 끝낼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원을 달라 그랬으면 줄지 말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거 주면 교착이 발생하나? 안 하나? 네. 그래서 만약에 교착이 발생한다면 안 줘. 네. 요게 은행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착상태 방지가 있어요. 방지는 아까 교착상태를 발생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 4가지 조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상호배제나 비선점은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화되기, 원형되기 이런 프로세스들의 이런 작업들을 제한해서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거죠. 예방하는 거, 방지하는 거, 막는 거. 네. 자, 그 차이입니다. 자, 36비트 가상 주소를 갖고 있는
바이트 어드레서블이네요.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준다는 거죠. 전체가 36비트입니다. 메모리 관리를 위해 페이징을 이용하고 36비트 가운데 16비트가 옵셋입니다. 16비트가 옵셋이면 여기가 20비트가 남겠네요. 네. 1단계 페이지 기법을 사용한다. 물리 주소 공간은 30비트로 표현된다. 네, 이건 그냥 쓰시면 되죠. 자,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가상 주소의 페이지 번호와 물리 주소의 페이지 번호를 매칭하는 거죠. 물리 주소의 프레임 번호를 매칭하는 단계. 그쵸? 그 페이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 메모리를 고정 분할. 그러니까 고정 분할이나 가변 분할로 인해서 생기는 내부 단편화 또는 외부 단편화 문제, 메모리 비효율성 뭐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페이지를 같은 사이즈의 가상 주소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가상 주소죠.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를 같은 사이즈의 페이지로 구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여기에 페이징 기법이죠. 네, 뭐 일본을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크기, 가상 주소 공간에서 생성 가능한 페이지의 최대 수. 이런 건 참 우리 수준과 맞지 않죠. 네. 자, 페이지의 크기는 2의 16승. 그러니까 64KB 되겠죠. 네. 주소가 바이트 어드레서블이니까 주소 하나당 1바이트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주소 공간에서 생성 가능한 페이지의 최대 수는 2의 20승. 그래서 1메가개 100만 개죠. 자, 그 다음에 물리주소 공간에 저장 가능한 페이지의 최대 수. 자, 물리주소 공간은 여기 지금 물리주소는 32비트를 쓴다 그랬어요. 32비트. 그러면 물리주소 공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옵셋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16비트가 남죠. 그래서 물리주소 공간에서 페이지 최대 수는 2의 16승. 그래서 64K개. 네, 64,000개네요. 물론 더 되죠. 1024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각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크기가 4바이트일 때 각 프로세스별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각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4바이트일 때 엔트리가 4바이트라는 얘기는 요게 4바이트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짠 해서 0번 페이지, 그 다음에 프레임 주소, 1번 페이지 프레임 주소. 자,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가 베이스 주소가 있고요. 네, 베이스로부터 옵셋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주소만 있어요. 누구의 주소? 프레임의 주소만 있습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의 항 엔트리는 몇 개가 있냐면 가상 주소에 요만큼이 존재하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는. 그러면 2에 20승계의 엔트리가 존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2에 20승계의 페이지가 존재하니까 최대. 그러면 2에 20승계의 엔트리가 존재하는데 항목당 4바이트야. 그러면 네, 아까 여기 했지만 네. 2의 20승은 1메가잖아요. 1메가 곱하기 4바이트.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4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 프로세스별로 4메가바이트짜리 페이지 테이블을 갖게 된다는 거죠. 3번. 이 시스템을 2단계 페이징 기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6비트 가상 주소 중에 16비트 옵셋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크기로 나눴을 때 각 프로세스를 위해 생성되는 페이지 테이블의 총 크기를 구하시오. 자, 2단계. 자, 2단계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짠 16 여기 10
1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앞부분 하나. 그쵸? 요거 하나. 2의 10승계. 자, 여기 항목 하나가 페이지 테이블 한 개를 가리키죠. 얘도 2의 10승계. 왜냐면 여기가 10비트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페이지 테이블의 총 크기를 구해봐라. 자, 페이지 테이블의 총 크기니까 이 페이지 테이블이 몇 개 생기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얘가 4바이트. 그럼 페이지 테이블 하나는 2의 10승 곱하기 4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4kb짜리 페이지 테이블이 생기는데요. 자, 요게 지금 여기 몇 개 생겨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2의 10승계가 생기죠. 네, 전체 개수는 2의 10승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4kb짜리가 2의 10승계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여기 키로가 이제 뭐가 돼요? 4메가바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페이지 테이블 2차적으로 생긴 페이지 테이블은 모두 다 계산이 됐어요. 근데 누가 계산이 안 됐어? 얘가 계산이 안 됐죠. 네, 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얘도 용량이 뭐예요? 몇 개? 4kb죠. 얘도 4kb. 그래서 전체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4메가바이트 더하기 4kb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자, 4에 1024kg 더하기 1kb. 4 곱하기 1025kb가 되죠. 네, 킬로바이트인데 이거 메가로 네, 뭐 메가로 바꾸기 애매하네요. 하여튼 여기 거만 세면 간단하게 딱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메가 더하기 4K 네, 바이트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 페이지 트레이스를 시간 순서로 추출해봤다. 편의상 참조되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A, B, C, D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프레임의 개수 3개고요. LRU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페이지 폴트를 구하고 얻는다면서 피지컬 페이지 프레임에 어떤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지. 아,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5급 문제를 풀어보면 아, 행시도 볼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행시 볼만합니다. 자료구조도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료구조 행시 문제 뭐 아유 뭐 풀만합니다. 풀만한데 문제는 1차가 어려워요. 1차.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1차를 좀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네, 독서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1차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LRU로 한번 해보면 A, B, A 아이고 뭐야 씨. 네. A, B 그 다음에 A, B, E 자, 이 상태에서 A를 참조하니까 B, E, A 자, 참조되는 건 제일 위로 올라오면 되죠. 그래서 B, A, E C가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나가요? B가 나가고 네, 이렇게 됩니다. 폴트, 폴트, 폴트 기존에 있던 거 히트죠. 그 다음에 여기 폴트 이렇게 됩니다. D가 들어오니까 A가 나가고 이렇게 되고요. E가 참조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C가 참조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E가 참조되니까 D, C, E가 됩니다. A가 참조되니까 D가 나가고요. 폴트 B 참조되니까 폴트 C 참조되니까 A, B, C 폴트 이렇게 됩니다. 폴트는 둘레 7번 프레임에 남아있는 것은 A, B, C 이렇게 됩니다. 뭐야 왜
잠깐만요. 뭐 하나 틀렸네요. 3번. 여기 폴트. 아, 여기 폴트 하나 더 있네요. D가 들어올 때 8번이군요. 8회. 네, 그리고 ABC가 남습니다. 자, LR 페이지 교체 기법은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자, 세컨 찬스 알고리즘. 세컨 찬스 알고리즘 희생자를 선택하는 거죠. 참조하면 1로 바꾸고 참조 비트를 두고요. 세컨 찬스 참조 비트 하나 두고 참조하면 1. 네. 근데 얘가 교체 대상이 됐다. 근데 참조 비트가 1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0으로 바꾸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참조 비트가 0인 애를 찾아서 교체하는 방법. 이게 세컨 찬스죠. 그래서 참조 비트가 1인 경우는 다음 기회에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렇게 하면서 네, 한 번 더 넘어가는 거. 이게 세컨 찬스입니다. 네, 강의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다 공부해놓고 하는 건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자, SJF는 비선점이죠. SRT는 선점이에요. 비선점이라는 건 내가 현재 CPU를 잡고 있으면 네, 끝날 때까지 쭉 쓴다는 거고요. 선점은 누군가 새로운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CPU를 뺏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선점 알고리즘 뭐뭐 있어요? FC, FS, 그 다음에 SJF, 그 다음에 HRN 이렇게 있습니다. 선점은 RR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SRT, 네, 그 다음에 뭐 우선순위, 네, 선점 우선순위, 선점 우선순위, 그다음에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 다단계 피드백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 라운드 로빈이 보통은 라운드 로빈 제일 1차에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 P4가 있죠. 그 다음에 다단계 Q, 그 다단계 Q가 있고 다단계 피드백 Q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SJF로 한번 해보면 네, SJF로 보면 일단 도착 시간이 중요하죠. 10시에 도착한 놈 우선순위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근데 SJF는 우선순위는 이 우선순위랑은 상관이 없죠. 수행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한번 잡으면 내가 끝날 때까지는 안 놔줘요. SJF는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럼 10시에 도착해서 20을 써요. 20 P1 끝나고 나면 이 중에 제일 짧은 놈 근데 P6에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얘들이 다 같은 조건 하에서 판단해 보면 제일 짧은 애 P5 그 다음에 P4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P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시간 계산 뭐얘 20이고요. 그 다음 P5는 3이니까 여기가 23이 되겠죠. P4는 6이니까 29. 그 다음 P2는 14니까 여기다가 14 더하니까 34, 13 17도 하니까 6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제일 자 요거는 내가 맞나 틀리나는 이거 싹 더해보면 돼요. 네, 싹 더해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 SRT 한번 해보겠습니다. SRT는 새로운 애가 들어올 때마다 판단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자 P1이 시작하죠 일단. 근데 2초 하고 나면 얘는 18이 돼요. 근데 14짜리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양보합니다. 얘는 18 남고 뺏겨요. 그래서 P2가 하는데 6초에 얘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얘는 10이 남죠. 그래서 6초에 들어오니까 네, 여기는 6이 되겠죠. 6초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얘는 4밖에 못했어요. 4밖에 못했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는 18이 남았고 얘는 10이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3개가 쪼로록 돌았습니다. 그럼 제일 짧은 애 누구? P5가 겠죠. P5가 3 쓰고 그 다음에 P4가 쓰고
P4가 6을 썼으니 15가 됐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이제 P2가 오죠. P2가 와서 10을 씁니다. 2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P3가 와요. P3가 와서 17을 씁니다. 그래서 30, 42가 되고, 네, 나머지 P1이 씁니다. 60이 됩니다. 자, 근데 짧은 애를 먼저 하면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어요? 짧은 애를 먼저 하면 왜 여기에 알고리즘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여기 우선순위로 가는 라운드 로빈이네. 와, 아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우선순위를 가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로 인한 기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동일한 조건에 같은 시간을 할당해 주는 게 라운드 로빈인데, 우선순위를 갖는 라운드 로빈 하면 시간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CPU를 어떻게 할당하겠다는 거야? 그럼 P4하고 똑같잖아요. 우선순위, 그냥 우선순위, 이게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타임 퀀텀이 5야 지금. 타임 퀀텀이 5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쓴다면 얘가 6이잖아요 지금. 그럼 타임 퀀텀 5를 다 썼어. 1을 남았어. 이랬을 때 CPU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책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문제는 있어요. 연습 문제. 여러분 푸는 책에 보면 연습 문제라 우선순위 라운드 로빈이 있긴 합니다. 앞부분은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우선순위 라운드 로빈에서 제가 몇 개 내용을 좀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같은 조건일 때 같이 도착했다 이랬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P3, 4, 5 같은 경우는 도착 시간이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P4를 먼저 수행해 준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P5, 그 다음에 P, 쟤를 수행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시간 할당량이 5니까 짠, 손에 뭐가 걸려서 삐뚤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럼 P1이 5만큼 할당을 해요. 그럼 얘는 15가 남죠. 자, 5만큼 할당했을 때 이제 P2가 들어와 있죠. P2한테 얘도 5만큼 할당하니까 9가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다 6초에 들어오잖아요. 6초에 들어오니까 5일 때는 P2에게만 할당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P2가 Q에 들어갈 때는 P1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Q에는 P1만 있는 상태에서 6초에 3, 4, 5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3, 4, 5가 들어오는데 얘들 사이는 지금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정렬을 해보면 4, 5, 4, 5, 3이 되겠죠? 네, 4, 5, 3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P1이 있고요. 4, 5, 3. 자, 요렇게 되고 나면 자, 10에 이제 P2가 나와서 P2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P1이 5를 실행합니다. 자, P1이 실행하고 얘는 이제 10이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때 이제 4가 실행되겠죠? 4도 5만큼 실행해서 P4 얘는 이제 1 남습니다. 그 다음에 5가 실행돼요. 5가 실행되는데 5는 3만 실행하니까요. 23이 돼요. P5 얘는 종료. 자, 그 다음에 3가 실행됩니다. P3 28 3가 실행돼요. 그 다음에 2가 실행되는데 2는 얼마 남았어요? 9 남았죠. 9 이렇게 해서 60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네, 28 33 P2 이제 4 남았네요.
자, P1은 10 남았어요. 여기서 38. P1 이제 5 남았어요. 자, 4번은 P4는 여기서 했죠? 1 남았어요. 39. P1 아이고 P4네요. 4. 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네, 그 다음에 P3. P3는 17에서 아까 P3가 지금 몇 번째? 여기 한 번 실행했네요. P3는 여기가 12. P3 44 하고, P2가 네, 여기 실행하고 4 남았어요. 4 쓰니까 48. 원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또 어디 들어갔대? 원. 네. 원이 아까 여기 끝나고, 네, 여기로 갔겠죠? 뭐 순서 여기 틀렸네요? 어디 갔냐? 네, 요렇게 하여튼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에이.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에 도착했으면 얘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순서대로 땅땅땅 정해질 거고, 결국 q 안에서 계속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정렬이 되어 있겠죠. 네, 그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트 차트를 저렇게 그렸더니 뭐 예쁘지 않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푸세요. 네.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CPU를 선점해 버리면 그냥 P4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조건의 프로세스들, 우선순위 같은 시간에 도착한 애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숙제를 내는데, 자, 요거는 숙제입니다. 네, 요 강의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지 마시고요. 크롬, 네, 크롬 로그인 해가지고 카페에서 보세요. 카페에서 보셔야 댓글 달고 막 과제 제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올해 과제를 안 내시더라고요, 다들. 작년 분도 되게 열심히 내셨는데. 누가 합격하나 보세요. 네, 하라는 건 잘 하셔야 돼요. 자, SSTF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스캔 알고리즘의 상대적인 장점. 자, SSTF는 네, 짧은 놈 먼저 하니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을 못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런 면에서 스캔은 이렇게 다 하니까 기하가 발생하지 않죠. 네, 그게 스캔의 장점입니다. 아이고. 자, 스캔과 비교했을 때 C스캔 알고리즘의 상대적인 장점. C스캔은, 자, 이 C는 서큘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0에서 200까지 갔다. 그럼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0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상 메모리 기법. 자, 요런 거는 이제 안 나와요.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네, 요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개념적으로 머리에 잘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정 분할은 네, 메모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죠. 페이징하고는 다르잖아요. 페이징은 프로그램도 고정, 메모리도 고정, 이 사이즈로 나누는 거고요. 얘는 메모리만 고정 사이즈예요. 뭐 다 똑같은 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변 분할은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나눌 수 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거 세 개예요. 그죠? 자, 페이징은 프로그램도 페이지 사이즈로 나누고 메모리도 페이지 사이즈로 나누고 그 메모리를 나눈 건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을 나눈 건 페이징이라고 부르죠. 페이지라고 부르죠. 네. 세그먼트는 기능에 따라서 나눈 거죠.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서 네. A라는 기능은 좀 크고 B라는 기능은 좀 작고 아이고, 네. 여기다 넣으면 기능 A, 기능 B, 기능 C, D, E 이렇게 기능별로 나눈 걸 세그먼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능별로 메모리에 불러서 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메모리가 또 들쑥날쑥이잖아요. 막 크게 되어 있는 부분, 작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러니까 야, 요거를 다시 페이지로 나누자. 그래서 나눈 게 페이지화된 세그먼트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페이징 시스템에서 한 페이지의 크기가 2048이다.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크기가 2048이에요. 그럼 몇 비트야? 이게 11, 아이고, 그냥 11비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3978 바이트의 프로세스를 이 시스템에서 적재한다. 페이징이니까 이게 지금 몇 개의 페이지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 몇 개의 페이지 43978 아, 산수를 하라고 만들어놨네. 2048 3018 네, 빵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에 전체 2048 중에서 얼마? 970이 채워지죠.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렇죠? 내부 단편화는 2048에서 970을 빼면 8, 7, 10 이렇게 되네요. 1078이 남네요. 1078 사이즈가 남게 됩니다. 그 페이지는 총 몇 개가 나와요? 21개가 아니고 22개가 필요하죠. 그쵸? 21번째 페이지까지는 꽉 차고 나머지는 970만큼 채워지잖아요. 얘가 22번째 페이지예요. 22번째. 그쵸? 이런 문제들 잘 보시고. 아까 요 고정분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설명을 대충 했죠. 고정분할은 페이지를 메모리를 고정 사이즈로 자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고정 사이즈가 같은 페이지처럼 같은 사이즈는 아니고 네, 요렇게 네, 분할 1, 2, 3, 4 뭐 이렇게 쓸 때 얘는 사이즈가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고정되어 있고 얘도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각 부분에 이제 맞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가변 분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 공간이 쭉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를 잘라가면서 넣는 거예요. 잘라가면서 넣는 거. 요게 가변 분할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개념 문제니까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장도 보시면 자, 문맥 교환에 대한 거. 자, 컴퓨터에서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문맥이 우리말로 문맥이긴 한데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하고 있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바꾸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CPU 이용률에 안 들어갑니다. 네, CPU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업을 처리하다가 이제 본업 처리를 중단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과정이 돼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시간, 네, 여기 컨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이고요. 프로세스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CPU가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바꾸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트 차트 그렸을 때 여기 P1, P2, P3 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예, 원에 있던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고 P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 교환입니다. 문맥 교환이 필요한 이유는 네, 지금 얘기했죠. 네,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다가 끝나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중단하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여튼 CPU가
CPU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바뀔 때 이걸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문맥 교환으로 인해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 CPU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CPU 이용률이 떨어지죠. 문맥 교환을 많이 할수록. 자, 시분화 시스템에서 타임 슬라이스의 길이가 문맥 교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써봐라. 자, 타임 슬라이스가 문맥 교환이 5초인데 네. 이게 2007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타임 슬라이스가 짧으면 문맥 교환하는 시간, 자, 문맥 교환이 10, 타임 슬라이스가 5 이렇게 돼버리면 문맥 교환만 하다 시간 다 보내죠. 네. 잠깐 쓰고 바꾸고 잠깐 쓰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타임 슬라이스가 길어 50에 문맥 교환 10 이러면 요거는 이제 스케줄링이 P4 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타임 슬라이스가 너무 길어버리면 네, 이거 다 끝나고 그다음 얘하고 이러니까 응답 시간이 너무 느려지죠 이제.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물어보기에는 좋은 문제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이 아니고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